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열렸습니다. 포문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엽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시름하고 있지만 이 두 기업은 오히려 비대면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변수와 불안 항상 있기 마련이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경제와 기업의 변수가 있으니 금융시장, 증권시장을 둘러싼 걱정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마주한 변수는 어떤 게 있으며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코스피 상승세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실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잠시 뒤면 이제 올해 3분기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좀 기대감이 상당한 모습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10조 원에 넘는 분기 영업이익을 이룬다면 2018년 이후에 다시 분기별 10조 원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 IT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과 같이 분기당 순이익이 10조 원이 넘는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네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가전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모바일과 가전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영업 수익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모바일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의 판매가 굉장히 늘었고, 그리고 미국이 화웨이를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그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삼성전자로 쏠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전 부분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웨이 제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양면성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웨이를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가 스마트폰 판매에 타격을 입으니까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거둘 거다라는 식의 1번 전망이 있고 2번 전망은 삼성전자가 화웨이에다가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화웨이에 못 파니까 손해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단 말이죠. 이 두 개의 손해와 이익을 합산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익을 거두게 되는 겁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삼성전자로 이전하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매출이 늘어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가장 반도체를 많이 사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약 10조 원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에서 사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예상하고 거의 2년치 반도체를 삼성과 SK 하이닉스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난 3분기와 2분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매출이 상당히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화웨이가 이런 그 반도체 매출을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해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최근에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의 위탁 생산 반도체 업체 SMIC가 미국의 또 제재 대상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됐거든요. 이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소위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이 사업에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재가 결국은 또 삼성전자의 경쟁자 하나를 위축시키는,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주는 이런 식의 결론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시진핑 주석 자체가 반도체 없이는 중국의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말을 할 정도인데요. 예.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사가는 반도체 수입액이 중국이 중동으로부터 사가는 원유 수입액의 1.5배에 이릅니다. 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지 않고는 전자산업을 일으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되는 기업이 SMIC라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예. 전 세계 그 반도체 위탁 생산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은 아니었네요. 아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약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가 삼성전자 일부로 삼성전자의 매출로 이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LG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의 사업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나 반도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도 LG전자에도 좋은 실적이 예고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LG전자가 가전과 특히 고가 TV 제품에 있어서 매출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원래 증권가에서는 LG가 한 해 중에 상반기에 매출이 높고 주식시장의 반등 요인이 높고 하반기로 가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LG전자 주식을 판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반기에도 상당히 3분기에도 상당히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약 8천억 정도 수준의 3분기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가전 부분에서 신제품이 많이 판매가 됐고 홈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인 고가 TV가 많이 팔리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고가 TV와 관련해서요. 요새 LG전자 TV에 대한 관심이 뭐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LG전자 TV로 가고 있는 주목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세계 고가 TV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시장 점유율 1, 2위를 각각 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까지 특히 삼성과 기싸움에 있어서 삼성은 LCD 기반의 테레비를 판매하고 LG전자는 OLED 패널 기반의 고가 TV를 판매를 하면서 상당히 긴장 관계를 벌이기도 했는데 예. LG전자가 기술력으로 삼성전자를 이기고 있다는 그런 마케팅을 하면서 상당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의 최신 TV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대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을 자랑하는 수준에서 멈출지 아니면 실제 판매가 많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요 기업 두 군데를 살펴봤는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 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상장사가 전반적으로 3분기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나온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세 이게 좀 영향을 줬지 싶은데 지금 이 증권가의 전망대로 상장사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2분기에서는 코스피 상장사의 총 이익의 합이 29조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3분기로 전개가 되면서 총 영업이익이 38조로 거의 9조 원이나 증가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0조 원에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10% 정도 증가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증가를 주도한 산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도 상당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3분기에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 제품 또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이 8월부터 예측 못하게 글로벌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3월에는 글로벌 무역량이 20%나 떨어졌다가 갑자기 8월부터 예측 못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향을 한국이 상당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덕분에 수출도 개선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 하지만 국가 경제,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거든요. 가장 최신 통계인 2분기가 마이너스 3%대인데 이 마이너스 3.3%, 3.2%죠 정확하게는 3.2%의 마이너스 성장이 OECD 회원국 중에는 1위고 세계 주요국 중국을 포함해도 2위다라는 식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게 다른 주요 국가랑 비교해 보면 중국이 11%가 넘는 2분기 경제 성장을 한 걸로 보여서 1등이고 예.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3.2%로 동률 2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 2분기 정도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었고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은 약 마이너스 7%였습니다. 따라서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그 기저 효과라는 게 있는데 네. 기준이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증가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기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성장률 계산에 있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분기에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네.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다고 또는 좋아질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제에 대한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는 아직은 좀 굳건한 것 같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발표를 했는데 그대로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를 했어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피치가 우리 전 세계 3대 그 국가 신용 기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피치가 원래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GDP 대비 45% 이상이면은 아마도 신용 등급을 낮출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4차 추경을 하면서 정부의 부채가 GDP의 44% 정도인데요. 45%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한 그 주요 국가들이 경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피치가 우리나라 경제를 좋게 판단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상황인데요. 네. 그 주요한 이유가 일본이 200%가 넘는 정부 부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 부채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상황이고 피치의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나치게 빨리 돈을 쓰고 있고 재정 건전성이 너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참 많이 나왔고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대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뭐 쉽게 말해 그 재정 사용의 원칙과 상한선 이런 것들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재정 준칙에 대해서도 참 비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정 준칙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항목이 정부의 총 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않고 그리고 매년 정부 부채가 3% 이상 증가하지 않 GDP 대비 3%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예. 모든 것이 2025년 이후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은 이러한 준칙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여당에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더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준칙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애초에 그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부의 재정 준칙을 지키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1차와 2차 추경과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때 상당히 여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이 기회에 재정경제부가 국가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준칙을 강력하게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60%라는 상한선 또 뭐 3%라는 또 상한선 그리고 2025년이라는 시행 시기 뭐 이 세 개가 계속해서 좀 크게 논란거리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면은 실효성 있는 재정 준칙이 마련됐다고 보십니까? 그 숫자로만 보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 숫자를 지키려는 의지가 정치권에 의해서 휘달리는지 그리고 그 일관성을 갖고 정부가 그 재정 준칙을 추구할 의욕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외 조항이 너무 많긴 맞습니다.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국가 경제, 기업 실적, 최근 뭐 수출 등의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 한창 경제가 안 좋을 때에는 뭐 3, 4분기 연달아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런 식의 전망이 많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3분기가 예상보다 나아졌다면 이 예상보다 나아진 흐름이 4분기,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4분기의 기업 그리고 경제 전반적인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2분기와 3분기의 경제가 조금 생각보다 좋아졌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무역이 상당히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예. 중국의 무역이 8월을 시작으로 거의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는 중국이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면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고 유럽 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4분기에 경제가 더 좋아지기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서 그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4분기에 미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4분기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셈인데 이거를 좀 완화하거나 어떻게든 경제 성장에 좀 악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경제 정책이랑 방역 대책이 상당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제 정책을 방역 정책 위에 우선권을 두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정부가 이런 단기적인 정책에 집착하기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어질 산업과 글로벌 경제 개편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